그러면 이제 김종대 네. 전 의원이시자 교수님 통일연구소 교수님. 예, 뭐 8월까지니까 이제 그 명칭은 그러면 방송을 유튜버라고 끝으로, 해드릴까요? 예. 뭐라고 해드릴까요? 잘려요? 근데 자유인 김종대. 자유인 김종대. 자유인이 될 예정이신 김종대. 아니, 근데 윤석열식 자유가인. 재계약을 안 해요? 그 3년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려고요. 예.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카자흐스탄만 갔다 오신 거예요? 미국은 아직 미국은 나중에. 미국은 9월 말에. 9월에 가신대요.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 인사를 좀 제대로 아니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김종대 전 의원이 미국 가는데 네. 만나는 분들이 토요일 날 만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요일 날 가보려고. 오늘 괜찮아 보이지? 만나는지. 저 모르고 소식 있어요. 들으셨구나. 제가 네. 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네, 제가 예, 토요일 날 방문해서 아. 그 초청하신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개인적인 하겠습니다. 만남 아닌가요? 개인적인 자리가? 만남이지. 개인적인 만남이지만 예. 미국의 일정 설명도 좀 듣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가신다는데 제가 가서 괜찮겠어요? 저도 그냥 숟가락을 얹어볼라. 같이 가십시다. 아니 좋으면서. 미국은 안 가고요. 그 예.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지 네, 한번 제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치. 김종대 전 의원이 순진해가지고 네.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검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럼 뭐 저보다 예. 잘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저하고 최 교수님은 이제 네. 미국 대선 특집을 한번 그러니까요. 네. 좋은 생각인 것 준비할 같아요. 때가 됐어요. 제가 9월 말에 그걸 응한 이유도 네. 그 미국 각지에서 교포들이 맞아요. 오시기 때문에 다 들어보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을 이렇게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별로 않아요. 없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11월까지 이렇게 보면서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많이 들어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예. 예. 오마이 TV도 이렇게 나를 보내면 되잖아. 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갔다 오시라고 김종대 전 의원하고. 자비로 갔다 아니 오시는 건 김종대 환영입니다. 전 의원은 취재 편집에서 지원 받으시고 나는 오마이 TV에서 지원 받고. 그거는 이제 오연호 대표님과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미국 순회 일정 짜시면 돼요. 예. 교포들이 많이 초청이 옵니다. 미국 대선도 중요하고 이제 카자흐스탄 가셔서도 홍범도 장군 예. 그 얘기도 좀 풀어주시고 다른 데서 다 푸셨어요 지금 벌써 이미? 벌써 풀고 왔어.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가 예. 오늘 처음 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자 여러분 구독자분들 지금 몇 명이죠? 지금 띄워주세요. 화면 창 좀 띄워주세요. 가만 있어봐. 이제 네. 저기 네. 한 600여 명 남았거든요. 네. 뭐가 600여 명? 6천 명, 6천 명 6천 남았어요. 명 6천 명 남았나? 남았어요. 네, 네. 6천 명. 아직 좀 멀었어요. 네. 저기 저 웬만하면 간당간당하게 사람 애 좀 태우지 말고 예. 지금 저 카톡들 보내시고 예. 전화하셔서 오늘 중에 훌러덩 뒤집어 주세요. 200만의 금자탑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TV 조선이 200만 원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근데 저 이 오마이 역사를 만듭시다. 역사를. 네, 역사를. 내가 또 오늘 몇 군데 SNS 뿌릴 테니까 네. 200만 돌파합시다. 200만을 꼭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안 푼 썰 오마이 TV 이 핫스팟 시간 지금 이 순간 네. 푸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것도 아주 이 자락을 잘 까시네. 예, 여기에서만 일단 일바로 푸신다고. 아니 우선 카자흐스탄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네. 국내 뉴스를 다 보시더라고. 그 저 홍범도 장군 시비가 걸리고 이런 거 다 보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고려인 4세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음식이나 뭐 문화 풍습에 아직까지도 이 옛날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이래서 민족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이 민족성이라는 게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그러지만은 얼마든지 그 사회에 동화되고 소멸될 법한 이 민족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글로벌화되고 또 국내에서조차도 이거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버리지만 이 민족이라는 담론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게. 이런 면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가서 홍범도의 길을 답사를 하는데 그래 그 사이에 국내에서는 뭐 온갖 그 오물 덩어리가 그냥 난리였어요. 난리도 아니고 해외에서 이런 걸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현지에 계신 동포분들은 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국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려일보 주필하고 간담회가 기억이 예. 남는데
아이 그거 뭐 한국 정치고 곧 바뀌지 않겠냐. 동포들이 품이 넓어요. 고국에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잘 되겠지, 잘 되겠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아이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3년 안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곧 바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아 이거야 마음이야 다들 불편하죠. 그리고 대통령 그 카자흐스탄 가셨을 때 현지 언론이 그 김건희 여사 성형 기사를 냈잖아요. 예. 그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누가 어떤 경로로 취재를 했을까? 지금도 미스테리야. 고려인들도 궁금해. 현재 계신 분들조차 예. 궁금해하고 계신. 아 글쎄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대. 예.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이게 참 한민족은 진짜 우리 스스로도 다시 봐야 돼. 이게 그 당태종 이세민이 정관의 치라는 걸 하면서 죽을 때까지 유일하게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이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성공해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순환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민족성이 그 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건 세계사적으로 불가사의하고 그 디아스포라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러면서 어떤 그 국가의 기본, 국채 또 민족이란 정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지돼 있는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 그 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있기야 있겠지. 그렇지만은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그 허구한 날 침략에 또 뭐 임진왜란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면면하게 지켜왔는데 요즘은 그걸 지켜온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거꾸로 내주자고 하는 이 어이없는 사태가 있었다는 건 이거 한반도 역사에 너무 부끄러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지켜오고 만든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제 경축사 보고 많이 경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글쎄 뭐 아니 내가 요즘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경로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헌법 1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또 뭐 경축사 보니까 뭐 또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예상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유인이 시각이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으로 네. 좀 촘촘하게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첫 대목부터가 모든 걸 다 드러냈어요. 우선 통일 대한민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도 통일 대한민국 원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민족 어떤 공동체 통일 한반도 이렇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게 민족 자정과 통일의 시대. 했지 어디 국호를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만들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랬지. 통일 대한민국 방안이란 건 이번이 최초로 나온 거예요. 일단 저기 남과 북이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연합 또는 연방 이런 어떤 그 통일의 경로를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달성한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어제 다 깨진 거죠. 물론 말로는 과거에 통일 방안을 계승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표현 자체가 통일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존 통일 방안하고 가장 확 벌어지는 게 나는 언론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나 모르겠는데 처음 등장한 표현이에요. 통일 대한민국 이래 버렸으니 일단은 북한은 정복이나 흡수의 대상으로 예. 돼버린 건데 이 표현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어쩌면은 뭐 무력에 의한 정복 또는 체제 붕괴에 의한 흡수 이런 어떤 희망 사항을 낸 건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저기 뭐 북한은 고사하고 주변 4대 강국이 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지지를 못 받아요. 우리가 연합제나 이런 어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한 이유가 다 주변국을 설득하고 평화 보장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고심 끝에 해놓은 건데 저건 뭐냐 하면은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뭐냐? 38선 이북의 휴전선 이북의 대한민국 주권은 없다. 일본의 입장은 뭐야? 통일 대한민국은 없다.
이래가지고 두 개의 국가다, 두 개의 주권 국가다. 이게 미국, 일본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근데 굳이 통일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질러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될 통일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대목에 처음 나온 표현부터가 모든 걸 다 말해 주니까 결국은 뭐 흡수 통일 안 하겠다고 한 거는 노태우 이래 7명의 대통령의 공통 입장이었는데 이걸 뭐 지 혼자 다 뒤집어 버그래. 아니 용감하긴 해. 용감하긴 해. 원래부터 무모하게 용감한 가지 사람들 앞에 붙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용감하다. 예. 본인 얘기하고 어쩌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경색, 대결, 대립, 갈등 이렇게 만들어놓고 통일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흡수 통일이나 전쟁을 위한 통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경의선 철로 연결부터 하겠다. 그래서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때 왜 산모조리 그 평양에 산부인과 지원을 한다든지 또 이제 경의선철 진보 정권이 하는 건 다 빼버렸지만은 그래도 DMZ 평화공원 생태조성 기구를 만들자든가 사실 보수 정권에서 내놓을 만한 건 꽤 내놨어요. 그때 그 사고 방식도 기존 통일 방안의 연장선상인데 이 선로에서 유일하게 탈선한 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만 탈선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전부 다 탈선하는 뜻은 뭐냐면은 본인이 뭔가 원조 최초라는 그 강박관념에 지금 구속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사도 다 최초로 뒤집은 대통령이고 그 연장선에서 통일까지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망상의 출발인데 히틀러가 그 하우스 호퍼라는 지정학자를 감옥에서 만난다고 그때 쓴 마인캄프 나의 투쟁 그 제 14장에 기존 독일인들이 듣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그게 뭐냐면 레벤스타움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게 우리말로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독일인의 생활권 개념이 나오는데 그 독일인의 생활권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 하우스 오퍼는 사이비 지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길로 가서 정복을 해야 이 독일인의 게르만의 생활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훗날 폴란드와 체코 침공으로 이어지게 되고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파시즘 이 침략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혐오스러웠던 저 공격이자 침략 사상이었던 거죠. 근데 어제 이 저기 윤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그 히틀러의 마인캄프 14장을 연상시킨다. 이게 뭐냐면 북한을 정복의 대상으로 이제 흡수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기 북한 정권은 대화의 상대는 아니지만 북한의 주민을 동원해서 체제를 전복하거나 이제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체제 전환을 통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이런 식의 사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망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다. 예. 그 교훈도 이미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주변에 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나의 독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미국의 윌리엄 린드라는 전쟁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난 20년간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제4세대 전쟁이라는 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완전히 국방부가 그리로 경도돼 버린 거거든요. 이 이론에 따르면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 건 군대와 군대가 전선에서 세게 화력이 충돌하는 방식은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라는 거야. 그것보다는 적의 후방에서 분란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분란전.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 남한의 협조적인 주민과 접선을 해서 우리 특수부대가 들어가 가지고 유격전을 전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의 어떤 북한의 사회 시스템의 신경과 동맥을 끊어놓는 이걸 제4세대 전쟁이라 그러면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했고 평소에는 이건 전시 평시가 없기 때문에 평시에도 준비해야 되고
그 도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 4세대 전쟁론이 이게 한국 사회 풍미화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사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통일의 우호 세력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북 주민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 지금 국내 3만 명에 거의 다 돌파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을 이제 유사시에는 북한을 통치하거나 아니면 침투하는 자원으로 삼겠다는 이것도 제 4세대 전쟁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정보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다 역사가 있고 뼈대가 있는 논의인데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 통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원래 전략이었어요. 그것이 어제 통일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나온 거예요. 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논의의 문제점은 뭐겠냐? 예. 우선은 뭐냐면 뭐 북한을 대화 상대로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는 너절너절하고 뻔한 얘기는 다 빼버리더라도 그 북한이 그 어떤 체제 위기에 겪는다고 해서 북한이 붕괴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품에 안긴다는 아주 그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근데 저도 뭐 북한을 여러 번 가봤고 문재인 정부 때 그 북한의 경제 일꾼들하고 주로 대화도 해봤고 뭐 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미 너무 많이 중국화돼 있어요. 너무 많이. 만약에 북한의 어떤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체제 유지가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대한민국하고 더 멀어질 거예요. 저기 북한의 평양 시내 지금 제일 큰 백화점이 중국 겁니다. 와인바도 중국 거예요. 탄광 전체가 중국 거예요. 이미 다 깔아놨고 유사시에 그 중국의 그 심양에 있는 집단군이 북한에 진입할 수 있는 작전 도로 건설에 저기 우리 돈 2조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에 그게 병아리라고 하는 건데 샤오치아이라고 하는 비밀 계획이 그 북한을 품는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다. 이래가지고 그 한 10년 전부터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고 언제든지 북한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이 다 끝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의 헛된 망상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무너지면 저절로 대한민국 품에 안긴다. 항상 이 가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출발 자체가 이게 이제 뒤떨어진 사고 방식. 그게 유효한 때는 언제까지냐 하면은 김대중 이명박 때까지예요. 그때 그 이명박 초기에 북한이 엄청나게 한국 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필요할 때 남한이 다가가준 그 효과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북한은 굉장히 남한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이 걷어찬 거지. 그 뒤로는 저기 만약에 북한이 정말 자기들 체제 생존에 도움을 청한다면 그 상대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돼버렸고 지금까지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고 거기에 러시아까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체제를 위기에 빠뜨리면 빠뜨릴수록 우리는 중국,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게 될 것이다. 이 가능성이 커진 건데 이런 어떤 국제 정세의 판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통일을 하고 싶으면 북한이 남한을 필요로 해야 돼.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보수의 큰 지금 전략적 망상이고 거기에는데 전진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난 이게 바로 저기 더 나가서는 뭐 나중에 만주까지 우리 거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마인캄프 14장이 설명하는 그 동쪽으로. 내용. 북쪽이죠 이번엔. 이번엔 북쪽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북쪽으로. 아, 난 그거라고 봐요. 그거 아니고 뭡니까? 저걸 세계 속에서 저 담론을 찬성할 나라가 누가 있을까? 미국이 해줄까? 일본에 뭐 국제사회하고 어떻게 같이 하겠다는데 그 국제사회에 중국, 러시아는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지정학적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흔히 그게 국제 정치에선 한동안 금기어였어요. 예.
침략 사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시 기환을 했는데 누가 이걸 박수 치겠습니까? 그 구독자분이 이진행님이 북한의 모델은 베트남인 것 같은데요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한때 그 말이 있었죠. 예, 중국식 개혁 모델이냐, 베트남식 모델이냐, 뭐 이랬는데 저기 항상 개혁 개방이란 건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이고 그 저기 북한은 이 말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북한은 체제 유지가 급선무이기 예.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북한의 지도자가 체제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도 세계 속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안내자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2018년부터 1년 정도 있었던 그때 순조로웠던 과정이었는데 결국 왜 좌절됐느냐? 안보가 보장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역시 문제의 핵심은 안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니 뭐 안보가 보장 안 된 상태에 영변 내놔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내놔라. 이러다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첫째는 안보고 두 번째는 체제에 큰 혼란 없이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네네. 되는데 개혁 개방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체력으로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길 안내를 해주고 개념을 만들어주고 방법을 제시하고 원래 이런 게 통일입니다. 예. 별게 없어요. 이런 게 통일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 그건 분란전을 하겠다는 얘기야. 분란전. 이건 전쟁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란전을 하겠다. 그 분란전이라는 것이 화살이 또 국내를 분란시키잖아요. 그렇죠. 국내 갈라놓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부터 먼저 손보겠다. 그래서 난 뭐 악의적 선동과 뭐 예, 사이비 가짜 지식인에서 뉴스. 내 얘기인가? 이게 찔리셨어요? 산업화됐다 그랬었는데 유튜브 자주 나가는데 예. 혹시 우리 얘기인가? 가짜 뉴스 파는 선동가들 이들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다. 검은 세력이다. 뭐 그래서 우리 얘기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통일부터 무너질 판인데 뭐 지금 북한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 항상 그 기념사든 경축사든 그 임기 동안 언급된 단어가 자유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 이렇게 자유를 신봉하는 이 윤 대통령의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랑 개념 정의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기득권자가 그 누릴 수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 저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론에서 얘기한 자유는 뭐냐면은 근대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종교나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원래 자유라고 했던 거고 이건 발명된 개념이거든. 그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전근대적인 어떤 그 저기 규제에 나는 속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민으로서 나는 경제적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저기 일할 수 있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거를 근대의 자유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 어떤 시민들이 자기의 복리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려면은 그럼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예. 거기서 어떤 거 집단화된 어떤 거 자기들 권리를 또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카르텔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는 선택적인 가치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노조화하는 게 왜 카르텔입니까? 거기서 사용자하고 힘과 힘으로 협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랬는데 이런 자유를 부정하고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유를 부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상, 양심, 표현 이런 자유를 부정하고 무슨 자유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 노조할 권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권리들은 근대적 자유의 개념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식 자유는 그게 아니죠. 기업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기업인의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 시장에서 강자는 누굽니까? 독점 자본이죠. 예. 그들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 그거를 제한하거나 이런 건 다 반시장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국가의 혁신에 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자유를 지금 침해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유는 보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누구나 다 보편적인 개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뭐든 해도 되는 거예요. 주로 하지 말라는 거, 남의 자유를 해친다든가, 또는 어떤 이 어떤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든가, 표현의 자유라도 극장에서 다 영화 보고 있는데 한 놈이 일어나가지고 불이야 이래버리면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대북전단 그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에 나라의 안보가 들썩들썩하는데 어떻게 나라의 안전을 탈북민 단체에 맡깁니까? 이런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건 놔두고 김건희 여사 좀 건드렸다고, 천공 좀 건드렸다고, 이런 거는 또 그냥 명예훼손이라고 들이닥치고, 이런 거는 또 자유가 없죠. 수사는 잘 받고 계십니까? 수사요? 네. 기소도 안 됐어요. 3년째입니다 지금. 아, 기소. 예.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다른 고발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로 또 떠들썩하고 보면 그것도 기소가 안 돼. 그 상태로 2년 3년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3년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진실을 규명하면은 판가름 날 건데 일단은 걸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 규명 단계로 가니까 꼬랑지 내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 자유냐 할 때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기본 룰만 지키면 나머진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자유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기차는 레일 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걸 탈선해서 자유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어떤 그 집단과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남의 기본적인 인격이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뭐 걸핏하면 불편하면 경노하고 그래 내 헌법 바꿔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경노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번에도 저기 전현희 위원장을 왜 제명안을 올리냐고 여사를 건드렸기 때문에요. 물론 그 말이 거칠었던 건 사실이야. 그리고 장소도 조금 국회 단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표현이 너무 많이 나갔지 않느냐. 난 이런 의견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제명까지 올리고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역시 여사는 건드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또 교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든 뭐 가짜는 선동 사이비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본인들한테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이걸 다 가짜 뉴스로 매도하려는 시도라고 보이죠. 근데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들 탄압한 걸 보면 자유를 다 억압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은 자유를 얘기하면서 김종대 전 의원도 지금 고발당했죠. 네. 언론인들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다 압수수색 당하죠. 네.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기사 하나만 쓰면 다 당해요. 통신기록 통신기록 줘요. 그게 무슨 물어주고. 자유예요?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면 자유라는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자기만의 자유지. 자기만의 자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라는 대기자가 트럼프를 11번 인터뷰하고 쓴 레이지라는 책이 있는데 경로라고 거기도 경로야. 경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현상을 통틀어서 딱 깔끔하게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하는데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자기 보호 본능에 강박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은 못 살아. 밤에 가서 술 처먹든지 아니면 누굴 붙들고 전화라도 해야 돼. 이번에 대통령 개인 폰에 네. 통화 기록이 공수처에 털렸잖아요. 네.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태가 아니 일어난 거거든.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렇지.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근데 뭐 예. 일단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대통령으로 예. 들어가면 비화기를 쓰지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그것도 국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개인 폰으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왜 행동이지. 보안폰 안 쓰고 왜 개인 폰을 쓰며 그 숨기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요. 자기가 전화했던 그 결과를. 아니 분명히 그 여러 가지 통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통화 기록만 나오는 건데 이 자체는 핵심 증거가 못 돼요. 그런데 심리적 효과는 매우 크거든요. 이건 신경줄을 건드려 놨어요. 사실 증거는 이런 통화 기록보다는 그 국방부 조사본부 진술이 나왔는데 예. 거기서 외압 진술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더 주목이 되는데 그러나 정권은 대통령의 개인 폰이 털렸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본인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최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하고의 직접 충돌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반응이 바로 나온 거라고. 공수처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는 거는 이번에 이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최혜병 사건이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이유를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예. 이때는 정권이 경련을 일으키더라고. 나는 그 현상을 며칠간 봤어요. 그 이 개인 폰을 갖다 털었다. 그게 한 석 달치 돼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원래 최혜병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식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국면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자꾸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이걸 그 방어막을 칠 수 그렇죠. 있는 이 어떤 불안 증세를 해소할 수 있는 끊임없는 어떤 충성 발언과 자기 세력화에 대한 이 강박증이 강화가 됐는데 이걸 이제 밥 우드워드가 얘기한 그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는 게 바로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말년으로 갈수록 그게 심해졌거든. 그래서 FBI를 사유화한 거예요. 알고 막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그거 지금 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랬던 게 바로 이 점인데 그 우리는 그게 빨리 왔어요. 집권 초반부터 시작됐다가 요즘은 이게 약간씩 폭발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건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를 뭐 기관장들로 내보낸다, 예. 뭐 북한을 저렇게 네네. 자극한다, 뭐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엔 이런 스투피드. 지지율 상승에 도움 안 되는데 왜 저래? 우리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내 것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단단한 중심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게 더 급한 거지. 다수의 국민 여론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거는 지나갔다. 다수를 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그런 전략으로는 준비된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기 중심 과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아픈 대목이 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보수의 침묵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광복회는 보수에 가까워요. 그렇죠. 이종찬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데 이게 올드 보수들이 보기에는 저런 괴물은 우리 보수가 아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보수층의 침묵이 이게 심각해요. 우리야 늘상 떠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아니 박근혜 탄핵을 어디 진보가 했습니까? 보수 진보가 협치를 한 거지. 그리고 6월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어디다 진보가 했습니까? 그 보수가 수동혁명이라고 압박에 의해서 자기들이 혁신을 하고 진보를 같이 참여하는 거고
YS의 문민정부 출범이 그게 다 저 여야가 협치를 했던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그 저기 민주항쟁의 역사에서는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는 항상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고 항상 협치해서 같이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지금 저 윤석열에 대해서 보수가 침묵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저 트럼프가 처음에 국회의사당에 폭도를 선동했을 때, 난입했을 때, 그때 미 하원의 17명의 의원이 이걸 비판하거나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뒤에 탄핵이 상정이 됐을 때 공화당에서 7표의 반란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다음 선거에서 그 17명이 전멸. 그러고 나서 트럼프 일극 체제. 그러고 나서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현상까지 나왔느냐? 그 블랙 라이프스 매터 해가지고 흑인들 시위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백인 한 명이 총기 총격, 난사한 네,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걸 트럼프가 옹호한 거예요. 그 백인 남성을. 그런데 놀라운 현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 그 트럼프의 공화당이 맞장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괴물이 돼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민주주의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다수 국민의 여론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간접 선거와 그 게리맨더링의 힘을 믿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수 여론은 이미 저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트럼프의 일극 강화가 더 우선이고. 예.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닮아가고요. 있다. 있죠. 예. 그래가지고 108석을 갖다가 맨날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 저기 자연사는 없어 저게 밖으로 못 나가 이 예. 양식장 밖으로.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가끔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국민 여론도 듣고 다수의 국민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좀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예. 있는 건데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집권 여당이란 플랫폼이 있는 건데 네. 이 국정을 통합해 나가는 단위로서의 그게 있는 건데 이것만 먹어 하고 저기 양식장에 가둬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버렸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상상력이 안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침묵하는 보수의 그걸 깨고 예. 원래 보수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보수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세상은 달라져. 그런데 한동훈 대표 주변 측근이 다 뉴라이트예요. 그 중에 한 명 신지호가 이번에 예. 저기 그쵸. 일본 극우 기쁨조라고 해서 지도 극우면서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그 막말을 하고 나서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 지론은 바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은 더한 극우가 되겠구나. 이렇게 돼 버리면 적어도 이 점에서 국민의힘은 괴물이 된 겁니다. 이게 미국 공화당 닮아가는 거야. 미국 공화당 같이. 근데 한동훈 대표는 더한 극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 생각을 못 내놓는 약간 겁쟁이 스타일은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죠. 이게 이제 저기 뭐냐 제가 그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못 떨어지고 결국은 다시 그 비극적인 결말로 결말에 간다. 처하게 되는 거죠. 한동훈은 윤석열을 떠나야 자기 정치가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부는 소수만 보고 자기 세력만 공고히 하는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에 시달리면서 갈 것이다. 요즘 그 신경쇠약증이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할 자유까지 뺏겨버렸으니 이제 술 먹을 일밖에 없지. 아 참. 뭘또 아이처럼 아니 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아이참밖에 안 나오네요. 예. 나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윤석열의 최근의 행보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보수의 가치로부터 너무 일탈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왜 보수 내에서 공론화가 없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수 인사를 초빙해가지고 예. 뭐 역사 논쟁도 좋고 뭐랄까 그 보수가 사실은 제대로 서야 진보도 건강해지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저기 뭐냐 계속 이런 어떤 광복회 같은 또 어르신들이 그 노고를 이끌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할 때 우리가 힘을 좀 보태드리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유승민이 또 얘기할 거고 또 김용태 의원이 소신 발언을 했더라고. 저 독립기념관장은 예, 예. 자기는 찬성 못한다고. 또 젊은 보수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문을 열어주는 건 어떠냐. 그래서 저기 오마이 TV 같은 데서도 건강한 보수 패널을 많이 초빙하셔라. 뭐 유승민, 김용태 다 좋다고. 그러니까 또 요즘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이 그 유튜브 많이 나가면 점수로 쳐줘 가점을 준다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방송 나가면 의원 평가에서 도움이 된대. 플러스가 된대요. 그게 처음으로 들어왔어. 민주당은 원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니까 네. 예 저기 그런 패널들한테 좀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 패널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항쟁의 그 촉진제가 된다 이게. 지금 어떤 분께서는 구독자분이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질문다운 질문이 안 나온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보수의 세대 교체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보수는 지금 정권은 이명박 때 한 자리 차지했거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얼씬대던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원래 실력 있는 보수들이 있거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그 어떤 양성 과정이라든가 어떤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맥이 끊기다 보니까 예. 아류들이 가짜들이 판을 친다.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건데 네네. 이게 원래는 이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어떨 때는 글을 잘 써요. 동아일보는 많이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이제 한동훈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질문다운 질문 안 하는 건 국민의힘이 문제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언론이 문제지 언론이 언론도 언론이 문제인데 지금 질문 안 이제 하잖아요. 보수 쪽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왜 안 아닌지에 한다고. 대해서 질문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안 나오는 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에 반증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패한 어떤 거 과거에 이 저기 뭐냐 우리가 언제 보수가 건강해 보였냐면 노태우 민주화 시기라든가 북방 정책을 하고 남북 화해 협력을 하고 또 이제 YS 때 이제 문민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라든가 이럴 땐 참 굉장히 보수가 역동적이고 나름대로 품격 있고 실력 있다 이렇게 좀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끊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앞세워서 갈라치기 정치로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수를 다수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극단적 소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다수의 힘을 보여준다. 이러려면은 이런 어떤 그 오마이 TV 같은 매체도 저는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200만, 300만으로 갈 수 있는 좀 새로운 비전을 이런 걸 갖고 한번 매체 지평을 넓혀보는 것도 괜찮다. 예. 면은 최근에 뭐 저기 뭐냐 그 김용남 의원 같은 분 네. 진보 매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분도 오마이 TV에도 고정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예, 제가 가는 데마다 만나 그분하고는 하여간 하도 많이 같이 해서 이제는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런 분들 모시고
많이 해줘야 돼. 건강한 토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그 초선 의원 예. 몇몇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구독자 몇 명인가요? 띄워주시죠. 갑자기 가기 아니 너무 얘기가 보내드리기 재밌으면 안 늘어나. 얘 듣느라고 눌러 생각. 빨리 저기 4,000명을 눈앞에 두고 재밌으면 있어요. 안 4,000명은 돌파하고 보내드릴게요. 4분만 더 오시면 돼요. 저기 네. 얼른 연락들 좀 예. 하시고. 못 살아 내가. 지금 4분이 더 오시면 보내드리는 걸로. 예. 토요일 날에 만남은 어디서 가지십니까? 뭐 따라가야지. 그 장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재밌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올라가나요? 구독자 수가 정체네. 아니 정체. 그러니까 다 눌렀으니까 어떤 예. 놈이 안 누른겨 하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예. 아. 이렇게 해설과 분석을 구독도 안 누르고 들으시면 김정대 의원님 조금 양심이 없는 떨어졌어 어떻게? 떨어져서 한 명이 나가서 이상하네. 이건 뭐냐면 네. 눌렀다가 또 다시 눌렀는데 그 순간 그냥 구독 취소가 된 네. 거야. 그래서 그렇지. 저건 바로 회복이 돼요. 바로 회복이 됩니까? 예, 바로 되고 회복이 있어요. 안 되고 본인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까. 지금 민망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정대 의원님이. 예. 예. 아무튼 4,000명을 돌파를 못한 채로 지금 보내드리게 생겼는데 아니 뭐 이제 예. 그래도 예. 뭐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데 제가 예. 카자흐스탄의 만년설을 보면서 6,000m 고지의 저 위에 만년설. 네. 야, 저 높은 곳에 저봐. 한 명 올라서 한 명. 예. 저 높은 곳에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이 있고 나는 이 낮은 곳에 땅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있는데 네. 이제 희망의 사다리를 놓자.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놓자. 여전히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은 돌아가서 우리나라 또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예. 됐어. 4,000명. 됐어. 됐어. 네, 됐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만나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예. 가세요. 예. 네.